17세기 의사들은 종양 위에 날고기를 얹어뒀습니다. 제발 암이 환자 대신 그 고기를 먹어주길 바라면서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그만큼 암의 식욕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굶어도 암은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거든요. 주변 조직을 파괴하면서까지요. 결국 굶어 죽는 건 환자였고 암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과학자들이 드디어 암의 밥그릇을 빼앗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암보다 더 빠르게 포도당을 먹어치우는 세포를 만들어서 암을 진짜로 굶겨 죽이는 거죠. 오늘은 10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실제 치료로 쓰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이 왜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암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부터 알아야 합니다. 1900년대 초 독일의 생리학자 오토 바르부르크는 암세포의 대사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가 발견한 사실은 당시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반면 암세포는 산소가 충분해도 산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포도당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르부르크는 호기심이 생겨서 포도당을 더 공급해봤는데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도당이 충분해지자 암세포는 산소 소비를 완전히 멈춰버리고 오직 포도당만을 엄청난 속도로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정상 세포는 포도당 하나로 ATP라는 세포 연료를 30개나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고작 2개만 만듭니다. 나머지는 전부 젖산이라는 찌꺼기로 버려버리는데 그 양이 정상 세포보다 무려 70배가 넘었습니다. 효율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왜 암세포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바르부르크는 깨달았습니다. 암세포는 효율을 완전히 버리고 속도를 선택한 거라고요. 빠르게 분열해야 하는 암세포 입장에서는 천천히 많이 만드는 것보다 빨리 조금씩 만들어서 바로바로 쓰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처럼 암세포는 포도당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바르부르크 효과라 불리며 노벨상까지 안겨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암을 직접 찾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방사성 포도당을 몸에 주입하면 포도당을 가장 빠르게 소모하는 부위가 PET 스캔 화면에서 밝게 빛나는데 그 빛나는 곳이 바로 암이 있는 곳이거든요. 암의 탐욕스러운 식욕이 오히려 암을 찾아내는 단서가 된 겁니다. 이건 지금도 전 세계 병원에서 표준 의료 기술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암이 포도당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포도당을 안 주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수많은 식이요법이 등장했습니다. 탄수화물을 끊고 설탕을 피하고 케톤식 식단을 하면서 암을 굶기려고 시도했죠.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암의 주식인 포도당을 차단하면 암이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암세포는 영양분이 부족한 환경에 놓이면 혈관 내피 성장인자라는 신호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암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정상 조직을 파괴하면서까지 혈관을 끌어와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암의 혈관 신생과 대사 적응 능력 때문에 식단만으로 암을 굶기는 전략은 임상적으로 뚜렷한 항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 환자만 마르는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이 PET 스캔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건데 일부 성인의 목과 척추 근처에서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격렬한 포도당 소모 신호가 나타난 겁니다. 암세포도 아니고 근육세포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정체는 갈색 지방이었죠.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지방이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흰 지방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내는 갈색 지방입니다. 갈색 지방은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신생아에게 풍부하지만 성인이 되면 대부분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인에게도 갈색 지방이 존재했고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에너지를 빠르게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2022년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실험쥐를 4도에서 16도 정도의 저온 환경에 노출시켰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혈중 포도당이 크게 떨어졌고 여러 암 모델에서 종양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이 관찰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포도당을 다시 많이 공급하자 항암 효과가 사라졌다는 점인데 이건 갈색 지방의 항암 효과가 정말로 포도당 경쟁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약 3주 동안 암의 성장이
80% 이상 감소했고 실험쥐의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호지킨 림프종 환자 1명을 대상으로 한 관찰에서도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자 종양의 포도당 소비가 실제로 감소하는 게 확인됐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갈색 지방은 약 16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만 활성화된다는 점이었거든요. 암 환자가 치료를 위해 계속 추운 환경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갈색 지방 아이디어는 유망하지만 그대로 치료로 쓰기는 힘들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온도에 상관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지방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2025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크리스퍼 활성화 기술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흰 지방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했는데 UCP1, PGC1알파, PRDIM16 같은 연료 소비를 담당하는 스위치 유전자들을 강제로 켜버린 겁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던 흰색 지방이 완전히 다른 세포로 변했거든요. 세포 안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열을 내는 단백질이 빠르게 생성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세포를 베이지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중요한 건 이 베이지 지방이 온도와 상관없이 24시간 계속해서 포도당을 태운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이 베이지 지방을 실험쥐의 암세포 주변에 이식해봤습니다. 3주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여러 종양 모델에서 암세포의 포도당 흡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종양 크기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혈관 신생도 줄어들고 생존율도 높아진 겁니다. 사람 율의 흰 지방세포를 베이지 지방으로 바꿔서 사람 암세포와 공동 배양했을 때도 같은 효과가 관찰됐거든요. 수백 년 동안 실패했던 암을 굶기는 치료가 드디어 실험실에서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실제로 암 환자에게 쓰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현재 단계는 전임상에서 꽤 설득력 있는 효과를 보여준 상태이고 앞으로는 여러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우선 다양한 종양과 동물 모델에서 반복 재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유방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몇 가지 모델에서 효과가 보였는데 다른 암이나 면역 기능이 온전한 동물에서도 장기 효과와 재현성을 더 확인해야 하거든요. 또한 베이지 지방이 과도한 체온 상승이나 저혈당, 전신 대사 이상, 예기치 않은 체중 감소 등을 유발하지 않는지 장기 추적이 필요하고 지방세포가 섬유화되거나 비정상 증식하거나 새로운 종양을 만들 위험은 없는지도 독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사해야 합니다. 세포 치료제로서의 제조와 품질 기준도 확립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방을 채취할지, 지방 흡입을 할지, 수술 조직을 쓸지, 어떤 크리스퍼 시스템과 벡터를 사용할지, 배양 기간과 유전자 발현 수준을 어떻게 맞출지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고정해야 하거든요. UCP1 등 목표 유전자의 발현 수준, 미토콘드리아 활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오염 여부, 남은 벡터의 양, 오프타기 편집 여부 등을 일관되게 검사하는 시험법도 요구됩니다. 국제적으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는 GMP라고 불리는 우수 제조 관리 기준 시설에서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GMP에 맞게 옮기는 작업도 필요하죠. 투여 방법과 용량, 위치도 최적화해야 합니다. 쥐에서는 종양 옆이나 떨어진 곳 모두에서 효과가 보였지만 사람에서는 종양 주변에 국소 주입하는 게 나을지 몸 한쪽에 모듈식으로 피하 이식하는 게 나을지 비교 연구가 더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베이지 지방을 몇 번 어느 간격으로 이식해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나는지 용량과 반응 관계도 동물과 조직에서 먼저 추정해야 합니다. 기존 치료와의 병용 전략도 중요한데 수술이나 항암제, 면역 항암제, 방사선과 함께 쓸 때 시너지가 나는지, 간섭이 생기는지, 면역세포 침윤이나 약물 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임상에서 미리 살펴야 하거든요. 이런 준비가 끝나면 규제기관의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이라면 FDA, 한국이라면 식약처에 전임상 효능과 독성, 제조와 품질 관리, 기존 연구 데이터를 묶은 패키지를 제출하는 거죠. 일상 임상시험은 소규모로 안전성 위주로 진행되는데 대상은 수술과 표준치료를 모두 받은 뒤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나 표준치료가 거의 남지 않은 전이성 고형암 환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안전성과 내약성, 즉 심각한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부목표로는 종양 크기 변화나 PET 스캔에서 포도당 섭취 감소, 혈중 대사 지표 변화를 보는 방식이 유력하죠.
일상을 통과하면 이상에서는 특정 암, 예를 들어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췌장암 같은 암을 대상으로 베이지 지방 이식이 실제로 반응률이나 무진행 생존 기간을 늘리는지 평가합니다. 3상에서는 표준 치료 단독과 표준 치료에 베이지 지방 치료를 더한 것을 비교해서 사망률 감소나 삶의 질 개선까지 통계적으로 입증해야 최종 승인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특성상 수년 이상의 추적 관찰을 통해 지연성 부작용이나 2차 암 발생 여부를 보는 장기 추적 연구도 요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수년 이상이 걸리고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획기적인 연구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잠시 희망을 품지만 대부분 몇 년 뒤엔 조용히 사라져 버린다는 걸요. 암을 정복했다는 뉴스가 매년 나오지만 정작 암으로 죽는 사람은 여전히 많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던 게 실제 인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될 수도 있으며 기술적 한계나 비용 문제로 상용화가 무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연구는 당장 암을 정복한 기술이라기보다 암 대사를 겨냥한 완전히 새로운 치료 플랫폼 후보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험이 무너지고 논문이 잊혀지고 평생을 바친 연구자가 떠나더라도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바르부르크가 100년 전에 암세포의 이상한 식욕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PET 스캔도 없었을 거고 갈색 지방의 포도당 소비 능력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2022년 저온 환경 실험이 없었다면 베이지 지방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았겠죠. 과학은 그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암은 끝없는 식욕을 가진 괴물이지만 이제 우리는 암보다 더 빠르게 먹어치우는 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암의 밥그릇을 빼앗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분명 암을 굶겨 죽이게 될 겁니다. 연구자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이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